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하셔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이 말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시면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걸 단순하세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일본이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했다가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 일본의 사례도 잘 알고 있고요. 반대로 미국의 사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2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내란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다. 정책 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소상공인을 살려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는데 국가 부채가 일정한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각 당에서 1차 토론에 대해서 여러 분석들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들고 생산적인 정책 대결이 됐는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부터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김재섭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경제 철학을 보여줘야 되고 본인의 어떤 기본소득부터 해서 뭐 지역화폐 등등 본인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하고 후보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책 토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했던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노쇼 경제학, 호텔 경제학에서 호텔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돈이 돈다고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시한 그 도표에서는 그 어떤 경제적 이 생산성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고용이 발생하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 간에 채무를 상환한 것에 끝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가지고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그림을 보고 의아했던 것을 대신 질문해주는 후보 보고 극단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합리적인 질문을 봉쇄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 토론에 가장 큰 아쉬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특히 양안 문제에 관해서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질문들을 했는데 그냥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또 극단적이라는 식으로 치부를 해버렸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미국은 지금 한국으로부터 만약에 양안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국방력을 투입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물자를 제공할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진행 중인 질문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외교는 실용주의해야 되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다? 이만큼 무책임하고 답답한 토론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두 이번 가지 토론에 짚어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번 토론이 아쉬웠다고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지금 1위 독주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제 철학과 안보와 외교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게 이번 토론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달을 봐야 하는데 너무 손가락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쇼 경제학이라 부르든 호텔 경제학이라고 부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야기의 맥락 그리고 본의 취지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호텔의 예약을 취소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호텔 예약 취소를 해도 돈이 돌아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돌고 있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번 토론에서의 문제점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토론이 시비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걸기 위한 토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건 뭔가를 질문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느 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 말하는 순간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이미 답을 정해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떤 태양계 행성을 모형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놨는데 마치 이걸 왜 진짜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이만큼이 아닌데 어느 정도 몇만 킬로미터가 될 텐데 이걸로 해놨느냐라고 그렇게 시비 거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토론 자체에 대해서 좀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토론 말고 실질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양안 문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꼬투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나라 행정부에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양안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점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냐는 그 거죠? 지점에 대해서 미국 보고 극단적이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그 한번 똑같은 표현을 제가 빌리자면 너무 저를 친중국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미 김문수 후보 또는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시에시에라는 표현을 가지고 친중국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싶다라는 의도가 너무나도 강해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미국의 어떤 태도이든 중국의 어떤 태도이든 간에 국민의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를 하겠다. 그런 그래서- 안보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양안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 정세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더욱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욱더 국제사회에서 품격을 가질 수 있고 국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질문은 또 드리는데 국익이라는 말, 품격이라는 말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거든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려워요. 국민들이 만약에 실제로 양안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 지도자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익이나 품격이라는 말은 아주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양안 전쟁 발생 시에 지도자의 선택이라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의무가 있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극단적이라 한다 그러면 현재 미국 보고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아니죠. 거거든요. 아니죠. 지금 미국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미국의 정확히 어느 파트에서 했습니까? 아세요? 미국 국방부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아니요. 행정부에서 아닙니다. 국방부에서 정확히 요청한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확인해 보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대통령 후보의 토론입니다.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이 대통령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어떤 태도 자체가 고착화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최대한 이 대답 자체를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안 전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 대책이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실제로도? 그게 아니지 대답을 안 않습니까? 하시면 모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답을 안 하면 아무 대책이 없을 거다라고 아니, 그럼 그렇게 토론회를 단순하게 뭐하러 몰고 합니까? 가시는 혼자 건데 생각하면 되지. 아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답을 만약에 양안 전쟁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하겠다,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 역시 하나의 전략 노출 또는 외교적인 하나의 패를 노출하는 격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미국이 물어온 것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 어느 정부가 됐든 간에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뭐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죠. 대통령 후보인데 어떻게 북한을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한 본인의 관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시에시에, 대만의 시에시에라고 하는 그 얘기 자체를 아예 안 꺼내셨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중국과도 대만과도 다 잘 지내자,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분쟁 상황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의해서 침공을 받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그러면 남한에도 시에시에, 북한에도 시에시에 해도 대한민국은 괜찮다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분쟁 상황에도 양쪽 다 시에시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꾸 극단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왜 저한테 답변을 강요하세요? 친중 프레임입니까? 애초에 본인이 시에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짧게 얘기하면 전체적으로 티키타카를 하기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형태로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예요. 정년을 연장한다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정년 연장 담론이 나오면 아마 예상 질문 1번일 겁니다. TV토론 준비팀이 당연히 준비했을 거예요. 그럼 답을 하면 됩니다. 예컨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총 임금 범위 내에서 청년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든지
뭔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당연한 검증을 하는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왜 이렇게 극단적이세요? 왜 이렇게 안 좋게만 보세요? 아니 답 없는 낙관주의만 가지고 우리가 다 잘 될 겁니다라고 할 거면은 대선 후보 토론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오만하게 아니, 나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당신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이거는 TV 토론에 임하는 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네.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발언과 문제 제기들이 집중되고 있으니까 무경종 의원에게 반론권을 드리고 나서 장혜연 의원께 발언권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날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도 굉장히 쟁점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 토론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천하람 의원님께서 하시는 전략이 딱 이준석 후보가 했던 전략인 것 같아요. 지금 양안 문제를 가지고 중국과 대만 관련된 외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묘하게 북한과의 이야기로 전환시키면서 북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 아니죠. 아니요. 잠시 양안 문제가 들어보세요. 발생하면 북한 아니, 문제는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개입됩니다. 네, 잠깐만요. 들어보시죠. 네, 발언하시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안 문제가 벌어지면 북한과의 문제가 이어지는 거 누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단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풀고 가야죠. 양안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전제와 가정을 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이 가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 주적 당연히 북한이 주적이죠. 그걸 누가 모릅니까? 민주당에서 그거 부정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프레임으로 쌓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저도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조금 더 너그러이 해도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신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께서 토론을 하시고 질문을 던지시고 또는 답변을 듣고 본인이 마무리하는 발언들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피드백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존중 또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자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너 이거 알아? 이거 모르지? 너 이거 문제 있어라고 시비조로 또는 공격투로 말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피드백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다음번에 우리 이준석 후보도 조금 더 건설적인 토론,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마디만 해도 뭔가 말씀 질문하고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발언권을 드리고 나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계속 1차 토론이 제대로 정책 토론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후보들 간의 태도를 계속 지적하는 얘기가 되는데요. 저는 모든 후보들 거의 사실 권영국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상대 후보의 태도의 문제를 많이 삼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 토론의 분야가 경제 토론이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경제 토론의 주제가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제 추경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나 혹은 이준석 후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께서는 각 당에서 가지고 있는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 궁금하셨을 겁니다. 제대로 말씀을 못 하셨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추경을 한다고 하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할 것인가. 사실 저희가 경제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후보도 권영국 후보 이외에는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국채 발행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셔가지고 기존의 국민의힘 입장하고는 좀 달라졌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키기 위한 사회 대개혁의 선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여겨졌었던 이 부자 감세 문제. 사실은 저성장 기조로 대한민국 사회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이 불평등을 가속화하도록 부자들의 다양한 감세를 해줬고 그 감세를 통해서 실제로 세수펑크가 막 몇십조 수준으로 2022년, 2023년 계속 났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있어서 사실 구체적인 예시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해화되어
있는 종부세,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대표적인 정책이 종부세입니다. 근데 이 종부세 심지어 김문수 후보께서는 폐지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앞뒤 안 맞는 공약들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내용이 아니라 너무 태도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드릴게요. 뭐 말씀하신 그런 좋은 정책 토론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정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본인의 메시지나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는 토론의 취지는 각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짚어내는 것이 가장 전 토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공약을 살펴보는 건 공약집을 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걸 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집이 그리고 너무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 많은 공약들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고 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알고 아니라 계세요? 앞서 제가 토론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의 걸 보진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니요, 그럼 자당의 공약을 어떤 재원으로 하겠다는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적어도 부족한 토론이 시민들 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재명 제가 여기서 후보도 분명히 그렇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는데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제가 그 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끝내게 아니고, 해주세요.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거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지금 계속 이 토론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토론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 이 토론회의 취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상호 간의 후보들을 검증하고 후보들에게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서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어떻게 그거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권영국 후보에게 있었으면 아니, 좋았겠다는 권영국 아쉬움이 후보에게 물어보는 게 있고요.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물어보지 않았고 네, 제가 각각의 말씀드리고 싶은 궁금한 것은 점들을 물어보는 주안점이 다르다는 그런 겁니다. 거였는데, 다른 후보에게 그걸 궁금한 걸 가지고- 당연히 물어보실 수 있죠. 하지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궁금증을 충분히 풀어주는 방식으로 토론을 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모두가 그 모든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에 있어서 지출 구조 조정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부가 했었던 얘기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했던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재정을 아니, 들여다보신 아까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부채 발행하시겠다고 지출 구조 말씀하셨잖아요. 조정을 제가 그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제 말을 다 듣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부채 발행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권영국 후보든 김문수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각각이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토론회여야 되는데 네. 물어보는 걸 가지고 극단적이라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두 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토론에서도 벌써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예.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예. 천하람 네, 저도 짧게만 위원장님, 그 지난 토론이 부족했던 거는 시간의 부족 문제입니까? 아니면 방식의 문제입니까? 혹은 준비의 부족 문제입니까? 저도 차라리 각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 잘게 잘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혜연 의원님 방금 얘기하신 것도 권영국 후보님이 다른 후보에게 물어봤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특히 아마 가장 모순점이 있는 건 이재명 후보일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확장 재적을 말씀하시면서 기존에 약간 중도 보수 코스프레 하겠다고 해가지고 감세 정책 엄청 많이 내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권영국 후보님이 다음 토론에서 어떻게 재정 마련할 것인지, 이 감세 정책과 확장적 재정 운영이 모순이 아닌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명확하게 물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그런 여러 포맷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다만 솔직히 좀 잘 안 된 부분은요, 답변이 바로바로 안 나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준석 후보에게 문화정책 물어봤을 때요, 답변 바로 나왔어요. 우리 바우처, 특히 전통 문화에 대해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의문도 해소되고 서로 팔로우업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답변이 안 나오고 왜 이런 거 극단적으로 물어보세요라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이 되다 보니까 정작 그 국민들이 원하시는 공약의 어떤 실현 방안 또 현실성에 대한 검증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회창 당시 후보가 토론회를 한 영상을 마침 보고 왔는데요. 품격, 내용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토론이었어요. 근데 방금 천하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식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 하나의 이야기를 꾸러미를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음 차례에 자기가 그걸 지적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 방식 가지고는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는 것처럼 하다가 답은 이준석 후보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격 또는 어떤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반대로 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해놓고 답변 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합니다. 시간이 쫓겼던지 그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다음 사람이 주도권 토론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먼저 하고 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이제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좀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예전에 이준석 현재 후보랑 이재명 우리 후보랑 성남시정 시절에 방송 토론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그때처럼 서로 정말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후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노쇼 경제학이라고 막 공격할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한번 우리 끝장 토론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게 답변만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사실 시간도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도 배우자 토론하자 할 시간에 후보 토론을 한 번 더 하자라고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이 있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렇죠. 사실 그나마 좀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준석 후보가 내세웠었던 이 최저임금 지역 차등 방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권영국 후보가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지역 차등을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두는 것이 이미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그것이 결국에는 출혈 경쟁으로 이어져서 최저임금이 더 낮은 쪽으로 계속 높은 쪽으로 뭐 사람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더해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했었던 적이 있다는 거 천하람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1988년도에요.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도입했었을 때 그때 사실 이미 임금 양극화가 있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저임금과 고임금으로 나눠가지고 차등 지급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제도가 2달 만에 정부 측에서 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유죠. 저임금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회적 분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제도가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차등을 두면 잘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적용을 했었을 때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철회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것은 되게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굉장히 낡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정책을 다시 가지고 나오신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시대에 최저임금 관련한 제도, 법령들과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때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이야기했고 실제 그걸 실현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키오스크 산업 좋은 일만 시키면서 정말 취약한 일자리를 많이 없앴던 것 아니냐 하는 논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각자의 지역에 맞는 자율성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인구가 이탈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는 또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고 반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열악한 좀 약간 처우가 안 좋은 일자리지만 지금 하다못해 청송교도소 옆에다가 교도소 더 지어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상황 속에서 조금 열악한 일자리라도 우리가 지켜가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의 자율성을 주자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을 우리가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결정해야 되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유동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할 필요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수도권이라고 해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격차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적용 예외가 된다면 그런 일자리들의 청년들이 얼마나 몰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키오스크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생긴 우리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 생산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생산성과 이 최저임금을 비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런 생산성을 따져가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정 금액을 보장해주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가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 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금액이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을 생산성으로 평가하고 그 생산성을 가지고 여러 최저임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현실에서 그건 되게 유토피아적인 말씀인 거죠. 뭐 우리가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요즘은 김밥 천국에서도 김밥 싸는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지출이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김밥 싸는 기계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실제 카페 사장님들도 요즘 아르바이트생 줄이고 키오스크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시는 세상에서는 커피 원가가 120원이어가지고 카페 사장님들이 돈 펑펑 쓰시면서 알바 얼마든지 쓰실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제도 부분들도 다룰 수밖에 없다. 우리도 당연히 더 높여드리고 싶죠. 근데 경제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첨언을 좀 하자면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고 특히 그것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서 차별임금제라고 하는 뭐 말하자면 대안을 좀 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임금제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차별임금제라고 되게 본질을 짚으신 것 같은데요. 차등임금제를 도입을 한 건데 저는 취지에는 좀 공감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그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뭐 일본의 사례 아까 뭐 미국의 사례 이야기했지만은 역설적으로 교통이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리 천하람 의원 순천에서 지역구 활동을 하셨 알겠지만은 서울까지 오는데 굉장히 금방 오잖아요. 그리고 병원을 가실 때 순천에 계신 분들도 서울까지 와서 병원을 진료를 받으시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뭐 충남 정도까지 하더라도 KTX 역세권 안에 있다 그러면 사실은 KTX를 타고 가더라도 차등 임금제를 상쇄할 만큼 충분하게 그 말하자면 교통이 빨리 서울까지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역 간 이동이 너무너무 좋은 대한민국에서는 차등 임금제가 결국 실패하고 수도권의 집중이 더 심화될 말하자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맞나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계속 법률가입니다. 저도 법률가인데 그러니까 이야기 마무리하고.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그렇죠. 것인지는 입법적 재량이 그렇죠. 있습니다. 바로 그 예, 지점입니다. 예. 최저임금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권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준석 후보는 뭐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과연 이 생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이 얼마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 단순히 사람을 어떤 생산성 하나의 가치로만 숫자로만 따지는 그 접근 자체에 저는 문제를 그렇게 하고 따지진 싶고요. 않습니다. 동시에 방금 커피 120원 이야기 왜 안 하시나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토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대 후보들의 여러 가지 내용의 반박 또는 공격에 대해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120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맥락 자체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는 그 원가가 그 원두 원가만 쳤을 때는 120원 정도가 맞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120원이다. 너무 비싸다라고 말한 적도 없고 비싸다라고 말한 건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그렇게 말했다가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실 것 같은데 이 커피 하나 자체 이야기가 나온 맥락은 계곡 관련된 내용인 건 혹시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계곡 정비를 하면서 이 원가가 싼 것을 좀 더 팔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백숙을 팔면서 이 계곡을 어지럽히면서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취지에서 말을 한 건데 거기에서 그것만 똑딱 떼어가지고 마치 이재명이 커피 원가도 모른다. 심지어 원가도 맞았습니다. 120원이. 심지어 저도 얼마 전에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커피 원가가 120원인 적이 있었더라고요. 2019년에. 그래서 너무 이 세부적인 것도 아니고 세부적인 걸 왜곡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예. 모경조 의원님 맥락을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준석 후보 지난번 토론에 잘 못했던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파고들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맥락을 한번 보시면 어떤 얘기였냐면요. 닭죽은 원가가 2만 원짜리로 5만 원에 파는데 얼마 안 남지 않냐. 근데 커피는 원가가 120원인 거를 8,000원, 만 원에도 팔 수 있다.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그걸로 전환하시라. 자,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커피는 원두 원재료비만 해서 120원이었죠. 그러면 닭죽 끓일 때 닭은 닭 원재료비가 그때 당시에 2만 원이었습니까? 그거보다는 더 낮았겠죠. 근데 왜 닭죽의 닭은 생닭 가격만 이야기하지 않고 커피의 원가에만 유독 원재료비만 얘기합니까? 바로- 그 두 개는 다르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왜 이렇게 그러면 당시에 상인들한테 거짓 프레임으로 뭐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원가 개념을 당시에 제대로 쓰시지 않고 사실 실수한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커피 원가 인건비나 여러 관리비, 판관비 생각했을 때 120원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 원두 가격이 12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면 닭죽에 들어가는 생닭 가격만 그렇죠. 얘기했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근데 왜 이 닭죽은 2만 원이고 커피는 120원입니까?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전체적인 맥락을 마치 이해하신 것처럼 말해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그 자리는 그 발언이 나온 이야기 자리는 업종을 전환해라. 업종을 전환해서 이 계곡의 평상을 더 이상 마음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예. 이 계곡 자체를 카페 같은 여러 가지 좀 더 환경 경관이 좋은 쪽으로 가자라는 업종 전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죽 파시지 말고 커피를 파셨으면 좋겠다. 경기도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예. 이런 맥락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네, 한 보태면- 말씀 하시고요. 저희가 최저임금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종을 바꾸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모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마진율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마진율뿐만 아니라 네. 여기 이 그럼 마진율 좋다는 건 계곡에서 인정하시는 더 이상 거잖아요. 닭을 팔면서 계곡을 그 시민들로부터 빼앗는 행위를 좀 멈춰달라. 그럼 가격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죠. 가격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마진율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래도. 아닙니까? 아니 마진율뿐만 아니라 네. 마진율 역시 지금 계산을 해보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맥락 자체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 자, 그 원가 문제나 네. 뭐 마진 문제나 네. 그리고 발언의 애초의 취지 그것이 왜곡이냐 아니냐의 부분은 지난 일요일 이후로 많은 이른바 논쟁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짤막하게 최저임금 발언 다 못하신 것 같아서 네, 드리고 고맙습니다. 나서 반론이 있으면 듣고 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사실 이 최저임금 차등 공약을 말씀하신 배경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경제가 날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가 줄어들고 그래서 사람을 이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로 대체되느니 최저임금을 덜 받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천하람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이 경제 격차는 뿐만 아니라 아까 김재석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차별 임금제로 인한 청년들 마음속에 슬픔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격차를 특히나 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안에 경제를 그리고 그 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자본이 다시 유출되지 않고 어떻게 계속 고여서 그 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일자리 청년 특히나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에서 그 일자리에 들어가는 임금조차 줄여서 그걸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경제를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고요. 제가 1988년도에 대한민국의 경험을 이미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공약을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이 역시나 유토피아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차별 임금제는 지속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해당 지역에서 어떤 인건비나 어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수준이나 상황, 메리트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뭐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좀 물가 수준도 기본적으로 비싸고 고소득인 지역이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최저임금도 조금 더 올라가고 반대로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물가 수준도 약간 낮고 좀 일자리의 수준도 조금 더 단순하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왜 그러면 해당 비수도권 지역은 그럼 전부 다 낮추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본인들의 상황,
그리고 일자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 그것을 그냥 우리 지역은 낮으니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안 돼. 아니죠. 아니,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단순하게 대한민국 해서 사회에서 얘기할 차등임금제를 일은 적용했었던 아니다.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공상적으로 그것이 작동할 거라는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은 천하람 의원님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형태의 토론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차 토론에서 몇 안 되게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제 관련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때 장혜영 의원님 너무 극단적이시네요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토론은 굉장히 생산적이고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무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예. 저는 극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극단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지금 자유토론 형식으로 우리가 토론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고 반박을 할 수 있고 또 재반박을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토론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막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2차 토론에는 어떤 주제와 쟁점들이 테이블에 오를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무엇이 올랐으면 좋겠는가를 토론하고 싶었는데 이건 짤막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픽을 2장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죠. 한국 사회의 갈등입니다. 영남 대 호남의 갈등이 2014년 61.5%로 나타났는데 2019년에는 꽤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도 이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한국 사회에서 성별 갈등도 2014년이죠. 28.2%에서 2019년에 45.0%, 그리고 2024년에 49.0%. 기울기는 조금은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지역 갈등 극복, 또 성별 갈등 극복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금요일 토론에서 어떤 쟁점이 다뤄질 것인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역 갈등에 대한 해법들은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이번엔 천하람 위원께 먼저 드릴게요. 이게 사실 지역 갈등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치적 이념 갈등의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타 정당인 사람을,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뭐 사위나 아니면 며느리 후보가 왔을 때 선뜻 반길 수 있겠느냐라는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항상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산업화를 상징하는 정당, 민주화를 상징하는 정당이라고 각자가 상징 자본을 가지고 기득권화하고 또 각자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과 호남에서 굉장히 일방주의적인 형태의 정치들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고착화되고 양당의 비호감도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무슨 비상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짓을 하질 않나? 한쪽은 또 갑자기 대법관 때려잡겠다고 하고 있질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싶은 것들을 하면서 양쪽의 비호감도가 거의 맥스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갈등도 자연스럽게 저쪽에서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해서 나오고 있는데, 역시 깔때기 같지만 비상계엄도 일으키지 않고 이상한 대법관 때려잡기도 하지 않는 산업화 민주화의 유산을 골고루 상속할 수 있는 저희 개혁신당이 영호남에서 고루 지지를 받는 것이 되게 좋은 해결책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약간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희망을 보는 것이, 저희 이준석 후보가 각 지역에 갈 때마다 대학교에서 학식 먹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전남대학교에서 받는 환호와 경북대학교에서 받는 환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호남에서 균형 있게 지지받는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이런 갈등도 좀 낮출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치의 갈등이 이런 한국 사회 갈등을 키웠다. 다른 의견은요? 우리 천하람 의원님 말씀만 들어보면 개혁신당은 표를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표를 못 받고 있는 이유 또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천하람 의원님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전하람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법관을 때려잡는다는 표현부터 일단 좀 바로 잡고 갈 텐데요. 대법관을 때려잡긴 누가 때려잡습니까? 그런 폭력적인 언사를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법관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대법관에 대해서 입법부로서 또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이고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지역 갈등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똑같은 영남이라고 하더라도 도시화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 포항이나 경북 포항, 그다음에 경남 창원 같은 곳과 농촌 지역이 좀 더 많이 있는 어떤 경북의 어떤 지역 또는 경남의 어떤 지역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광주 같이 도시화가 되어 있는 지역과 농업을 더 많이 하는 평야가 많이 있는 어떤 농업 지역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세대, 청년 세대들에게서 영호남 갈등 또는 지역 갈등이란 거는 이미 많이 희석된 지 오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지표가 나온 건 우리 천하람 의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당의 어떤 정치적 갈등 때문에 저렇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민주당이 좀 가야 될 길은 지역의 특색을 찾아야 된다. 이 지역이 호남인지 영남인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이 어떤 도시 지향적인지 또는 농촌이 복합적으로 있는지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면 지역 갈등 이야기할 것 이전에 기본적으로 본인 지역에 맞는 발전 방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뭐 천하람 의원 말씀에 많이 공감을 좀 하는 것이 우린 단순히 어떤 영호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양당 체제에서 영남과 호남 각각에서 우세한 정당들이 국회에서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교착 상태에 빠지고 서로가 서로를 절멸시키려 하고 적대시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이 지역으로 이전되는 현상으로 저렇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영호남의 갈등으로 저는 비춰지지 않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갈등이 저 정도로 높아졌다라고 저는 선회를 해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국회에 있는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양당 간의 갈등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정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제도나 법이 들어가게 되고 뭐 권력이 들어가게 되고 권한이 되고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돼버리고 어떤 그 가운데서 뭐 주고받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교류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저도 반드시 그 문제는 지적하고 싶은데 과거에는 정치로서 해결해야 되는 공간을 민주당은 이제 입법으로서 내지는 수로서 많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정책을 관철하는 데에 여당과 당시에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당연히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법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대통령 역시도 거부권이라고 하는 제도로서 이걸 맞대응하다 보니까 정치가 사라지는 공간에 제도와 제도가 맞닿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입법으로, 여기는 행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극한으로 치닫다 보니까 이렇게 그 어떤 영호남의 갈등 역시도 이렇게 새로 부각되고 더 많이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또 새로운 여야당이 다시 구성이 됐을 때에 잃어버린 정치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도와 제도로 맞붙일 것이 아니라 대화와 대화로 맞붙이고 정치와 정치로 맞붙이는 것들이 가장 원론적이지만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의 갈등이 사회 갈등을 키웠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양당제 제도 하에서 정치적 진영의 갈등이 곧 지역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진단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오 정치를 양산하는 정치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개헌 논의를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띄우면서 주목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시민을 닮은 그리고 광장을 닮은 국회와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그 어떤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 개혁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당장 이 부분이 약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걸 것인가 하는 문제처럼 모두가 토론의 자리에서는 다들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지만 정작 그런 정치 개혁의 입법 과정에 있어서는 당장 21대 국회에서만 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 줄이는 선택을 양당에서 하셨다는 것. 네. 이 점이 진짜로 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말씀씩 쭉 들어봤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잠깐 쉬었다 올까를 생각했는데 혹시 발언이 부족하신 분 있으세요? 이 지역 갈등 문제에 대해서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영호남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수도권 지방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건 갈등이라기보다는 격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됐었던 제도를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부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존경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지역 격차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 발전하게 하는 것이었죠. 예. 그리고 그 수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부를 조세를 통해서 환수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경제적으로 좀 더 발전이 필요한 지방의 교부세 형태로 전액을 다 교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점 더 지역 격차는 활성화가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종부세를 형해화시키는 일이었어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정말 오늘 좋은 토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종부세를 형해화해서 비게 되는 지방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있는 복원을 해낼 것인지 만약에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이 부족한 지방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책임감 있게 다음 토론에서라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5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양자가 본인의 주장을 너무나도 강하게 하다 보니 그것이 어떤 폭력적인 형태 또는 여러 가지 많이 좋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통 갈등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갈등을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우리 당뿐만 아니라 모든 당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갈등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하려는 방향으로 모든 정치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레 사회 분야 대선 후보 2차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으로 공지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다뤘던 내용도 충분히 논제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후보들이 어떤 입장과 또 어떤 주제를 던지고 치열한 토론할지가 굉장히 주목되네요. 자, 달려왔습니다. 한 1분 정도 쉬고 돌아올게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